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진행하고 있고요. 점점 조선시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화나 붕당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붕당 정치에서 나오는 거에서 또 탕평 정치로 들어갈 때 중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자잘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의 중심점은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이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다른 집단을 누르고 이 권력을 뺏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이해관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게 어떤 붕당 대 붕당일 수도 있고요. 신하 대 신하일 수도 있고 왕과 신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붕당 정치 그리고 이 붕당 정치를 좀 평정을 하고 싶었던 이거를 좀 이렇게 자기가 조절을 하고 싶었던 왕들의 탕평 정치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붕당 정치의 전개 그리고 이게 변질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 자체는 막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일당밖에 없으면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는 일종의 독재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이거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정치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궁극적으로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너무 경쟁 구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의 전개와 그 변질되는 과정에서 예속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둘러싼 어떤 의식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뜻인데 현종 때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꼭 알아두기 부분에 보면 서인과 남인이 서로 예송이라는 걸로 대립을 하는데 언제 일어났고 왜 싸우는 건지 요거를 잘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발단을 보면은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과 효종비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앞쪽에 인조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비마마인 자의대비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 이후에 상복을 몇 년을 입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데 자의대비의 상복 착용 기간이 논쟁이 됩니다. 서인과 남인이 서로 지지한 예법이 달랐기 때문인데 자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효종은 소현세자가 장남이고 그 다음에 복림대군이 있는데 복림대군이 효종이에요. 그래서 이 효종이 둘째니까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 장남이 아니니까 예법도 장남의 예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정통성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단순히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걸로 싸운 게 아니고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이거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던 건데 자 서인과 남인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인의 처음 입장은 어땠냐면 왕과 사대부는 같은 예법을 따라야 된다. 왕도 사대부 아니냐.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게 이제 서인의 입장이고 남인은 어떠냐면 아니 왕이랑 사대부가 어떻게 같으냐. 왕은 좀 더 다르다. 스페셜하지 않냐. 일반적으로 사대부한테 적용되는 예법에 적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서인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복상을 할 때 차남한테 하는 그런 걸로 복상을 해야 된다. 짧게 입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남인은 길게 입어야 된다. 장남이나 다름이 없지 않냐. 왕으로 등극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1차 예송이 있고요. 2차 예송이 있는데 자, 첫 번째 기해 예송이니 갑인 예송이니 있지만 언제가 먼저 일어난 예송인가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효종이 먼저 사망을 합니다. 첫 번째 효종이 사망했을 때 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 요거를 가지고 서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년을 입어야 된다. 기념복 입어야 된다. 차남이지 않냐 차남. 차남 죽었을 때 입는 상복으로 1년만 입으면 된다. 근데 남인은 어땠냐면 무슨 소리냐.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셨으니까 장남이나 다를 바 없지 않냐. 3년 입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이겼냐면 처음에는 얘네가 이겼어요. 그래서 자의대비가 1년을 입습니다. 그런데 2차 예송에서는 반대예요. 자, 이번에는 효종의 부인이었던 효종비가 사망을 합니다. 이번에도 서인은 9개월 입어야 된다고 해요. 짧게 입읍시다.
9개월 입자고 하고 남이는 또 마찬가지로 무슨 소리 1년 입으셔야 된다라고 좀 더 길게 입자고 해요. 이들의 각각의 입장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왕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가 차이가 나요. 이번에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자이데비가 기념복을 입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1차 예송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왕으로 등극했었던 이 당시 현종이 좀 어려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아직 어려서 왕권이라고 할 만하게 형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장남이랑 똑같은 예의를 갖춰서 정당성을 가지고 같은 예법으로 하고 싶은데 서인의 입김이 너무 셌기 때문에 요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인이 하자는 대로 한 거죠. 아직까지는 자기가 힘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속에서는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정치가 돌아가는지도 어느 정도 알겠고 나의 어떤 권위도 조금 생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길게 입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송인데 단순하게 옷을 며칠을 더 입냐 안 입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고 여기에 굉장한 이해관계랑 알력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효종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현종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종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끝까지 차남 취급을 하는 거는 아버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권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옷을 얼마나 입내 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밑에 사료를 보면은 서인의 거두,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이 바른말 하죠. 효종대왕께서는 둘째 아들이시잖아요. 대왕대비께서는 1년간 복상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남이는 뭐래요? 뭔 소리냐? 효종대왕께서는 왕위를 계승하셨지 않느냐? 장자에 준한다, 장남에 준한다고 봐야 되니까 대비께서는 당연히 3년간 입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인의 얘기가 듣기 좋겠죠. 자, 요런 게 일어나는 시점에 효종, 현종, 그리고 숙종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숙종,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현종의 아들 숙종 때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게요. 숙종 때 대단히 특이한 정치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환국입니다. 이런 걸 했던 사람은 숙종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왜 공기 탁 하고 그러면 환기시키잖아요. 창문 다 열고 다 한 번에 공기를 싹 바꿔버리는 그런 걸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아예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한번 판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를 환국이라고 하는데 자, 숙종 때 무려 3번이나 이 환국이 일어나게 되고 이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정권을 잡는 분당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일어났었던 경신환국부터 원인이 뭐냐면 숙종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환국의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환국이 일어날 때마다 왕권은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왕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가 이 승자가 결정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왕은 이 싸움에 똑같은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링을 내려다보는 심판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왕권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경신환국부터 볼게요. 원인은 자, 남인이 저기 위에 보면 두 번째는 남인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 현종도 자기 아버지를 장남으로 우대를 해서 정통성을 인정을 해주는 남인의 편을 많이 들게 되고요. 이 남인들이 또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숙종 시기까지 오게 되면은 남인들이 꽤나 커져요. 이 남인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이 허적인데요. 허적과 숙종의 관계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허적이 숙종의 허락도 없이 왕이 쓰는 왕실의 천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 또 들킵니다. 그래서 숙종이 건방진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때마침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빠그러진 게 났을 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서인들이 남인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허적의 아들놈이 그 허견이라는 놈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더이다 하고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허적이 권력이 대단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무슨 잔치였나 그런데 그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니까 보통 우리가 집에서 생일잔치 크게 할 때는 옛날에는 마당에다가 이제 크게 천막을 쳐놓고 한단 말이에요. 천막을 치면은 비가 와도 잔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천막을 치면 물에 젖잖아요. 물에 젖으니까 기름을 먹인 천막이 있는 거예요. 유막이라고 하는 기름 먹인 천막이 있는데 주로 이제 왕실 천막이 그런 게 있습니다. 왕실 천막이니까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좋겠어요. 이거를 왕실 물건이죠. 국가 행사하는 데 쓰는 건데 자기가 그냥 허락도 없이 그 왕실 창고에서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 잔치에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걸렸냐면 숙종이 이제 비가 오는 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어봐. 오늘 허정네 집에 큰 잔치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이고야 비가 오잖아. 그러면 천막을 갖다가 쓸 수 있게 얘기를 해라 하고 미리 챙겨준 건데 챙겨주려고 보냈더니 허적이 벌써 천막을 가져갔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방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자기가 주려고 했는데 이걸 내가 명령도 안 내렸는데 그냥 막 갖다 갔어? 왕 물건을 아주 지 물건인 것처럼 하네? 너무 컸구나 얘네가. 그래서 남인이 너무 성장했구나. 이거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 고발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느냐. 허적과 윤휴 등의 남인들이 대거 숙청이 되어버리고 눌려 있었던 서인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번엔 서인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서인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죽어 있다가 다시 이제 권력을 잡을 때가 되니까 이 내부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동인 서인도 그랬잖아요. 동인 내부에서도 또 그런 다툼들이 있었었고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이거를 주고서 아예 없애버려. 이번에 아예 제기를 못하게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려. 라는 강경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노론이라고 할 겁니다. 강경파 노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내비둬. 이렇게 하는 온건파가 소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론과 소론이 서인이 분화해가지고 나오게 되더라.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환국을 볼까요? 자, 이제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했네요. 서인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인,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명호를 원자로 정한다. 어쨌든 장희빈을 되게 이뻐하고 장희빈의 아들을 이 다음 턴에 세자로 책봉하려고 숙종이 뭔가 액션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씨는 남인이에요. 장씨는 남인이고 인현왕후 있죠? 왕비가 서인이에요. 왕비가. 서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왕비가 아직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왕비가 또 되게 젊어요. 굉장히 젊은데 갑자기 이 후궁이 낳은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고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반대를 하겠죠. 당연히 서인 쪽의 왕비가 세력을 왕비의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할 테니까 서인인 송시열이 아니 이거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아직 그 숙종도 젊고 왕비도 저렇게 젊으신데 왕자가 분명히 태어날 건데 갑자기 이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거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들 젊으신데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숙종이 기분은 나빠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네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고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서 송시열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송시열한테 사약을 내려버리게 되고요. 이때 서인이 또 썰물에 쓸려 내려가듯이 한 번에 숙청이 되고 다시 남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는 장희빈에게 상당한 총애가 내려져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서인 쪽의 인현왕후는 이때 폐위가 되고요. 이때 폐위가 되고 희빈 장씨가 무려 왕비로 책봉이 되는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사극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본 적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여기에 왕비가 사실은 숙종이 여성 편력이 되게 심했던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되지만 단순하게 장희빈이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랬다기보다는 이들이 속해 있는 붕당 집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도 어찌 보면은 이용당한 거에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일찍 명호를 정하려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 장희빈이 낳아준 아들이 숙종의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에요. 실제로 숙종이 임금으로 등극한 시기와 결혼한 시점을 계산을 해볼 때 상당히 늦게 애를 낳은 셈입니다.
28인가의 처자들을 봤다고 하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엄청 귀한 아들이 태어난 거죠. 심지어 총애하는 자기의 후궁에게서. 그래서 바로 원자 책봉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원자라고 한다면은 이 아기가 크면 100% 세자가 된다라는 예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로 책봉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인현왕후가 아들을 낳아도 세자가 될 수 없어요. 원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송시열도 반대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다시 기사환국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남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술환국 원인, 남인이 인현왕후의 복위 운동을 벌였다는 것을 빌미로 불안하니까 남인들이 권력을 잡고는 있지만 야 쟤네 서인 애들 저렇게 쓰러질 애들이 아닌데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려고 얘네들이 몰래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다가 역풍을 맞아요. 오히려 실패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술환국입니다. 결국에는 장희빈이 중전 장씨가 다시 희빈으로 강등당하게 되고요.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로 복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난리가 나고 있죠. 이걸로 남인은 다시 몰락을 하고요. 노론과 소론만 남아서 전국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장씨에는 이때 사약도 받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물론 경종이라고 하는 이 장씨의 아들은 그대로 임금으로 등극을 무사히 하게 되지만은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동전의 앞면 뒷면을 뒤집듯이 확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환국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숙종 때 초반에 남인이 우세했는데 경신환국을 거치면서 서인이 우세해지고 기사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이 우세해지고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서인이 분화한 노론과 소론만이 남아서 전국을 주도하게 되더라. 요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탕평 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위에서 너무 많이 싸우고 있고 이 뒤에 등장한 임금들은 숙종의 방법이 되게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쪽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숙종 이후에 등장하는 임금들은 이거를 좀 이제 평등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런 정책에 좀 골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다음에 등극을 하는 영조가 특히나 탕평 정치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비서까지 막 세워가면서 이런 의지를 막 드러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언급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탕평채라는 음식도 여기서 유래됐다라는 유래담이 있을 정도죠.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탕평책. 임금의 정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상태로 이루어질 거다. 평평한 정책을 할 거야, 나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중립을 좀 가지고 있는 탕평파를 등용을 해서 나를 돕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성균관대학교 그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조가 굉장히 백성들의 어떤 생활을 면밀하게 살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나중에 나오는 그 사도세자 사건 때문에 너무 끔찍한 그 사건이 뭐 부각이 많이 되고 있지만 치세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장수했잖아요. 80세가 넘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치세를 했었던 52년 동안의 기간은 태평성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임금의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호전시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균역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많이 돼요. 백성들은 늘 세금을 내놓으라고 허덕허덕합니다. 이제 군대 가야 되는 노동력을 줘야 되는데 매번 전쟁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군역 지기 싫잖아요. 가서 뭐 공사하고 끌려가서 뭐 훈련하고 우리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군역을 이제 노동으로 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에는 군역에 해당하는 군포라는 옷감을 내요. 옷감을 이제 군역이라는 세금으로 내는 건데 이 옷감이 1년에 2필을 내야 돼요. 근데 남성 한 명마다 내는 거예요. 2필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 이렇게 있다거나 아니면 형제 자매가 또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에 남자가 3명이면 벌써 6필, 5명이면 10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집안에서는 이 군포 내느라고 막 기둥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힘들다. 이거 1년에 2필 내는 거 하지 말고 50%를 삭감을 해버리자. 한 필만 내도 되게 하자. 그래서 확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멍이 나겠죠. 2필 걷다가 1필밖에 안 걷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진 재정은 결작이라고 하는 거를 부과하고 선무군관포라는 걸 징수하고 잡세라는 거를 걷어서 재정을 플러스 알파 하는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법이 대단히 정말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균형법 기억해 주시고 법전 편찬을 해요. 경국대전을 만든 게 언제인가요? 경국대전을 만든 게 조선 초반에 등장했었던 성종이에요. 근데 지금 영조까지 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국대전 이후에 이 법령이 바뀐 것도 있고 지금 실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새롭게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해서 법전이 한번 리뉴얼이 되는 거죠. 속대전이라고 하는 거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영조가 탕평비를 만들었다는 거 가끔 이렇게 사료에 나오니까는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영조 뒤에 등극하는 사람 정조입니다. 네, 정조하고 영조의 치세기를 섞어놓는 문제도 종종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데 대한 힌트로 요 가족관계가 종종 나오니까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왕세손의 시절부터 꾸준히 붕당 정치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폐해를 직접 겪어온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하려고 했는지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욱이 생각을 굳히게 되는 게 영조조차도 완전한 탕평책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조가 왕이 되게끔 지지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주 외면하지는 못하는 아주 강력한 탕평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 이 사람은 붕당의 입장을 떠나서 내 생각에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이건 오로지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소스로 요거를 또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어요. 이 사도세자가 죽은 것이 과연 붕당 정치의 산물이냐, 이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선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일이기 때문에 정조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임금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이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를 자기가 키워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대단히 특이한 거가 초계문신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서 초계 문신으로 선발을 해서 자기가 재교육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이 급제한 아주 앞날이 창창한 이 인재들을 자기가 찜을 해요. 찜을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초계 문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약간 학교 같은 거예요. 한 3년 정도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종의 초계 문신 제도로 무사히 수료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정부 요직에 배치가 되는 거죠.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됐고 이걸로 배출된 초계 문신들이 한 13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조의 남자들인 거죠. 이 초계 문신을 거쳐가지고 발탁된 인물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업적 중에 하나가 수원화성이죠.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수원화성, 수원에 화성을 세우고요.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신도시로 육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 수원화성을 건축하는 데에 정약용이 상당한 애를 썼고요. 거중기가 여기에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종종 등장이 되고 있죠. 자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요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만든다는 명분으로 수원화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병권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의금부의 병사들을 100% 신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뽑고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나만의 왕의 군대를 따로 창설을 하는데 그게 장룡영입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룡영을 직접 설치를 하는데 굉장한 규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일부는 서울에 두고 일부는 수원에다가 갖다 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쪼개서 내영, 외영을 두고 내영은 한양에 그리고 수원화성에 외영을 뒀다고 돼 있습니다. 장룡영. 당연히 장룡영은 이 정조가 죽고 나면은 바로 격파가 되는 기구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규장각이 나오네요. 규장각. 지편전 하면 세종 떠오르죠. 규장각이라고 하면 정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실 도서관이었는데
학문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자기가 믿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구로 규장각을 씁니다. 요거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장각에 딸려 있는 검서청이라는 곳에도 내가 믿고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여기다가 이제 육성하고 발굴하는 장소로 쓰는데 검서청에 임용되는 검서관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벼슬이 높은 거는 아닌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조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벼슬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뭐 이런 사람들. 실학자로 나중에 명성을 떨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조가 아니면은 아예 궁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서자 출신이거든요. 첩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첩자식은 사실 문과제도도 응시도 못해요. 과거 시험도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를 허통하는 걸로 법을 바꿔준 거예요. 이 서울 출신을 허통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자기의 인력풀을 만드는 데 상당히 애를 씁니다.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그리고 상업적인 부분에도 좀 발전된 그런 면모를 보이는데 정조가 조선시대 후반의 임금이라 그런지 약간 자본주의를 보는 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그런 특징들이 쭉쭉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신의 통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래 시전 상인들이라고 나라에서 정한 그 시장이 따로 있어요. 국가 시장이 따로 있고 이 시전 상인들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허락을 받은 옷감을 파는 시전 상인이요. 그러면 그 시전 상가 내부나 근처에 누가 노점을 차려가지고 옷감을 팔면은 그걸 뒤집어 버릴 수가 있었어요. 단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혁파할 수 있는 굉장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상업이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정조 생각에는 이런 게 유지되면은 상업을 발전시키는 거 안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한양 종로에 있었던 주요 6개의 그 시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시전 상인의 금난 전권을 없애버립니다. 그 노점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 이거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허가받지 않은 난전의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뭐 국가 관리나 갖고 있는 이런 권한을 이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거 없애버립니다. 이거 없앰. 그래서 상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상업도 진흥이 됐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떤 업적 중에서 비슷한 거를 좀 하는데 속대전이라고 하는 거를 영조가 편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해요.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정조 때에도 굉장히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전통편이라는 거를 한번 싹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경국대전과 자기 할아버지인 영조가 만들었던 속대전 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합을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한 리뉴얼 버전을 싹 편찬을 하게 돼요. 그게 대전통편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규장각에 관련해서 기출자료가 지금 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덕무, 유득공 이런 인물들이 뭘 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온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영조하고 정조까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1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종 때 있었던 2차례의 예송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예송 논쟁이네요. 1번, 서인과 남인이 예법을 둘러싸고 대립한 것이에요. 그쵸? 예법을 두고 한 거를 예송이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 조광조 일파가 축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조광조가 누군가요? 한참 앞선 시기에 나왔던 사람이죠. 사림 중에 하나고요. 조광조가 죽으면서 일파가 쓸려 나가는 거는 기묘사화입니다. 중종 때의 기묘사화니까 얘가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가 됐죠.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이 대왕대비가 상복을 며칠을 입느냐 요거 가지고 한 거니까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은 뒤에 각각 일어난 거 맞고요. 그래서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효종이 죽자 자의대비의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예송이 발생하였다. 현종 때 예송이 발생을 하죠. 왕이 있었던 시기로 치면은 현종 시기인데 나를 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언제라도 탕평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에서 왕이 성균관 앞에 탕평비를 세웠다. 이 왕은
영조가 되겠네요. 그럼 사이에 들어가려면 현종 이후부터 영조 사이에 임금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골라보겠습니다. 비변사가 폐지되는 거는 흥선대원군 때 일입니다. 이거는 고종 때가 돼야 돼요. 나의 이후네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도감이 설치되는 거는 임진왜란 도중이잖아요. 선조 때입니다. 이거는 현종 이전의 일이네요. 아니네요.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였다. 환국이 나온다면 이거는 숙종입니다. 들어갈 수 있네요. 영조의 아버지죠. 숙종. 3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무오사화로 김일손이 처형되는 거, 이거는 연산군 때 일이기 때문에 가의 이전 시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3번 영조.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그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에 실제로 나왔었던 작품이기도 한데 여기에 써 있는 글 때문에 또 유명했던 거예요.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에는 탕평비를 세우면서 탕평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드러내며 짖는 삽살개를 야단치는 내용으로 탕평책을 따르지 않는 신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삽살개한테 너는 밤에 주인을 지키는 역할이나 할 것이지 지금은 왜 그 역할에 매진을 하지 않고 눈 뜨고 네 역할을 그러니까 주인을 향해서 짖고 있느냐? 왜 주인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표면적으로는 개를 야단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개라고 하는 거를 신하의 대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그림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조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탕평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리적으로 실제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화도 엄청 많이 냈었고 그거의 어떤 의지 표명이라고 만들었던 게 탕평비입니다. 성균관 앞에다가 세웠죠. 자,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규장각. 이거는 영조가 한 게 아니고 요 정조가 한 거죠. 정조.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요게 영조가 하는 거네요. 2번이 영조 거고요. 비변사를 폐지하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 때 하는 거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거는 세종이 하는 거니까 아님. 그래서 영조 걸로 2번 찾아줄 수 있겠고요. 4번 밑줄근 국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지지대비가 있는 이곳은 수원에서 의왕으로 넘어가는 지지대 고개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에 참배하고 아버지가 사도세자래요. 그 고개를 넘어서 돌아갔던 국왕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신하들에게 천천히 가자고 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입니다. 정조. 자, 정조가 한 걸로 맞는 거 고를게요.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완전히 시대가 다르죠.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 김보식이 쓴 거고 인종 때입니다. 고려 인종 때예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거 이거 세종대왕이고요.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거 한 사람 정조밖에 없습니다. 초계문신제 3번이 정조 거고요.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는 거는 뒤시기에 고종 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조인 걸 찾았다면은 정조의 업적으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영조, 정조, 탕평 정치부터 영정조 시기까지 이 붕당 정치가 나오는 부분과 탕평 정치가 나오는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